영미권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 노동자라는 사람과 라는 단어와 그것이 단어가 같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뭘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보시면 예상대로 뭐 교육이나 전문가, 뭐 창의성, 지식, 뭐 이런 것도 교육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위에 보시면 또 생소한 단어가 있죠. 고용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고용이라는 문제들이 소위 가방끈이 학력이 좀 높은 사람들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 좀 알 수 있습니다. 뒤에서 지식인을 부른 여러 가지 기표들에서 말을 할 텐데 단적으로 보시면 그런 이미지를 찾아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책의 표지에도 굉장히 지식인의 현실에 대해 상징적으로 묘사를 했죠? 어떻게 되었죠? 지식이 붓을 들고 있는 사람인데 그 붓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 밧줄에 메워가지고 조종된, 통제된 그런 상황을 잘 묘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걸 좀 벗어나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시진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옛날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죠? 아까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이런 사람 하나도 나올 것 같았는데 신정구 선생님 이야기하시고 그러셔서 그렇습니다. 보시면 고려시대부터 그죠? 이 건물 이름의 주인, 옆 건물 이름의 주인, 집회 모델, 조선시대 굉장히 오소독자 사상의 제 조상도 있고 그리고 동도서기론을 주창한 조선말기 현대적으로 개화된 사람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죠? 지식인은 오늘 말하기 옛날을 뭐죠? 사대부 그리고 우리 연구소의 옛날에 선비 이렇게 불렀죠. 선비들은 항상 이런 걸 쓰면서 책을 읽으면서 그 시대의 정치와 지식 교육을 책임졌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선비 그런 사람들입니다. 현대사회 지식인을 이야기할 때 슈지린이 바랬던 옛날의 지식인 삶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죠. 이분 아시죠? 알죠? 이분의 유행어가 뭐였죠? 그쵸. 이거 아는 분은 옛날 분들이죠. 얘 맨날 TV에 나와가지고 예능 프로에 나와가지고 요새는 SNS가 발달되어가지고 거기에 글만 올리고 썰전 같은 나와서 이야기하면 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어서 굉장히 제한된 채널 속에서 어떤 쇼프로에 나와서 그냥 평론 몇 마디 낮은 목소리를 한 다음에 이게 뭡니까 해서 굉장히 높은 인지도를 보였던 그래서 굉장히 좀 존경도 받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 그 4천만 명이었다면 4천만 분의 1, 4천만 분의 10 정도 되는 자기영역에서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한국 경제의 또 상징이었던 그런 사람과 손을 맞잡고 정계로 진출해가지고 금배지도 달았지만 그 다음에는 바로 300분의 1이 되는 활동을 하면서 많이 실마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상징은 뭐 지금 어떤지는 다른 자리에서는 이야기하겠지만 하여튼 어떤 미국에 유학 다녀왔고 독신이었고 역사를 공부했지만 그 시대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지침을 보여주고 하는 일반인들이 내지 못하는 목소리들을 내주고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좀 오피니언 리더들의 역할을 나름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옛날에 80년대 지식인의 모습이었죠. 지식인이라는 그 범주에 들어가는 이제 대표적인 직업이 그래서 이분 직업이 교수였죠. 교수였고 또 하나의 직업이 뭐였죠? 글 쓰는 또 하나의 직업 교수 말고 글을 쓰는 사람. 자 뭘까요? 이분들이죠. 아시죠? 언론인들, 기자들도 옛날 지식인들 또 하나의 직업군이었습니다. 보시면 얼마 최근의 사진이죠. 그래서 해직됐던 사람들이 다시 복직하는 그런 장면. 이런 장면을 보면서 저는 참 아까 또 이야기를 했지만 변호사들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이제 억지를 쓰는 것을 후에 변호사가 한탄하는 목소리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도 각자가 생활에서 모순들을 많이 느끼고 개선을 해야겠다는 걸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쨌거나 미디어라고 하는 커다란 힘,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당했던 그런 것들을 물론 명분은 국민한테 다가가고 있고 뭐 공적인 공공성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본인 직업 세계에 있는 모순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모두 드러내고 거기에 공론을 모아나가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불이익을 당했던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상당히 좀 힘이 있는 부류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예전에는 언론과 지식인이 좀 나뉘어져 있었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그 매체를 통해서 지식인이 다시 인지도 높이고 세상 사는 길을 찾는 그런 모습 보이겠죠. 자, 다음. 자, 앞에 두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그냥 명망이 있는 사람들인데 아시죠? 김인섭 씨죠? 그래서 김인섭 씨고, 그래서 앞에는 어쨌든 간에 상당히 고급의 고소득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좀 인정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책을 내면서 어디 커뮤니티에 올렸던 책을 냈는데 본인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글을 냈죠. 성대구동 1201호 지음이라고 해서 냈고, 그래서 본인의 닉네임도 지방시라고 줄여가지고 했었는데 나중에 대학을 나오면서 본인의 이름을 밝히고 이제 활동을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중간에 뭐 대리운전 기사라면서 그것도 책을 내고 그랬죠. 다 아시죠? 네, 두 가지가 상징적이죠. 이분은 굉장히 상당히 좀 열정적으로 강의를 본인의 모교에서 스스로적인 신분으로서 했었고, 최우수 강사로 선정도 계속 되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견디지 못하고 나왔죠. 나와서 그 전에 이제 일을 회고를 했는데 햄버거집보다 소속감을 대학에서 더 못 느꼈다라고 하는 거죠. 대단한 충격이죠. 왜 충격일까요? 자, 대학에서 교수님 소리를 듣고 강의했던 그 사람이 비정규직 노동의 대표적인 상징력이고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면서 오히려 거기가 나에게 소속감을 더 주고 더 잘 나에게 잘해줬다라고 하는 그런 곳이라고 하면 한국의 현재 고학력 지식인에 대한 좀 배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불합리하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분이 왜 나왔죠? 대학을 아시는 분? 이거 쫓아낸 게 아니죠. 아시죠? 자발적으로. 왜 자발적으로 나왔죠? 잘하시는 분. 대학을 나온다고 할 때 저게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아는 사람들은 다 알죠. 그런데 갑자기 그거를 보고 주변에 있는 선배들이 너 왜 이런 말을 왜 쓰냐, 이런 글을 왜 올리냐라고 빨리 가서 선배 선생님들한테 이런 말 했다고 사과해라 라고 해가지고 그 사실에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 선배들은 그 대학에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은 어떤 교수의 길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좀 삐져나온 그런, 그죠? 모난도 같은 김민섭 씨를 못마땅하게 됐고, 거기에서 같은 처지에 있는 강사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실망을 해서 이제 나와버렸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불안한 비정규직 노동의 생색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죠? 신조, 불안하다, 노동자를 합친 프레카리아트로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지식 노동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임금노동,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 이런 면도 있겠지만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노동하는 사람도 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방금까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사진들을 보면 지식인의 다양한 얼굴들이 있겠죠. 처음에 보면 선비, 사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 이 사자를 선비한테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볼 수 있어요. 혹시 뭐 군대 계신 분 계세요? 군대 계시면 금방 아실 텐데, 그죠? 제가 육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 둘 다 면접을 가가지고 입학은 간 적은 없는데 거기 가보면은 그 자기 사관학교니까 거기 앞에 사를 딱 써놨습니다. 그런 적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앞에 말했던 전통시대의 어떤 신분이 있고 약간의 땅을 가지고 있고 과거를 통해서 경전 공부를 통해서 벼슬길에 오르는 그런 전형적인 계층들이 사였죠. 그래서 산업공상의 제일 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경제 토대는 땅이었고 자신의 가문이었고 그것도 뭐였죠? 그걸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은 본인의 지식과 그것을 인정받는 과거제도 있습니다. 그런 날들이 19세기 후반까지 조선에도 청나라에도 쭉 이어졌죠. 그러다가
18, 19세기 후반에 과거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면서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살까요? 직업의 분화가 되죠.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식, 경전을 가르치는 학교는 없어졌지만 그 새로운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여전히 정부는 유지가 되고 거기에 관리는 필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일본 유학을 대량으로 가가지고 사범학교, 그리고 관료가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떤 학교를 갔을까요? 법정학교 이런 데를 가가지고 나는 돌아와서 선생님이 될 테야. 돌아와서 관료가 될 거라고 해서 일본에서 많이도 공부 안 해요. 1, 2년 짧게는 6개월 공부하고 와서 선생님하고 관료 되고 그랬어요. 그렇게 바뀌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근대 사회의 또 다른 좀 변화가 뭐냐면 인쇄매체의 발달이에요. 인쇄매체가 이제 대량으로 찍어내는 그 기술이 발달하고 그것을 활용한 출판, 특히나 신문 잡지가 생기면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방금 말했던 언론인, 거기에는 신문사를 경영하는 진짜 신문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글을 내서 원고를 그리고 책을 출판해서 인쇄를 받는 작가 집단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가다가 이제 중국이 근대 말에 청일전쟁 그리고 아편전쟁 그리고 의화단 전쟁을 겪으면서 서양과 불평등 조약을 맺고 또 뭘 했죠? 불평등 조약만 맺은 게 아니라 보상금을 엄청 줬어요. 보상금을 엄청 줬는데 이 보상금으로 애들이 이제 서양 애들이 꿀꺽한 것이 아니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돈을 가지고 중국에 대학을 설립합니다. 대학을 설립하면서 이제 고등교육을 안 받은 사람도 상당히 지식이 높은 사람들이 명망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학의 교수로 가게 된 거죠. 그럼 베이징 대학교가 생기면서 학교에 따라서 급여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이런 좀 높은 지식을 쌓은 사람들이 교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과거제가 폐지가 되면서 이제 지식인들의 새로운 사회 진출에 활로가 생긴 거죠. 중국의 어떤 베이징 대학교가 생기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수가 되었는데 많은 사상가들이 거기에는 후스라고 하는 그죠? 중국의 백항 운동을 선도했던 사람도 교수가 되었고 말단 직원이 있었죠. 시골에서 올라온 누구였죠? 마오쩌둥. 나중에 국가주의 마오쩌둥은 시골에서 왔는데 지식이 없으니까 말단 직원을 따로 그래서 그 후스의 월급과 마오쩌둥의 월급이 거의 20배 넘게 차이가 났다고 그런 얘기가 있고 루신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루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해졌을 때 인쇄 수입이 이 교수들보다 몇 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렇지만 동생의 생활비를 대주느라 맨날 허덕였다라고 하는 일화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고 그렇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 선비들처럼 어떤 사회에서 중요한 그런 사상이나 지식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회에 중견 역할을 합니다. 사회를 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식견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것을 이제 휴지리는 중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정치인들에게 조언을 주기도 한다. 물론 휴지리는 정치인의 죄부터가 그 사람을 찬양하는 것에 굉장히 좀 혐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라는 말 나오죠. 박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19세기, 20세기 초의 박사와 21세기 초의 박사, 어감이 다르죠. 그죠? 우리가 한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볼 수 있는 박사가 누구였죠? 현대사에? 이승만 박사죠. 이승만 박사, 조병호 박사라고 얘기 들은 거. 그는 호적 박사라는 어감과 송희재 박사라고 하는 어감과 그리고 손석희 박사라고 하는 말의 어감과 딱 다르죠. 너무도 다릅니다. 이때는 굉장히 뭔가가 좀 차원이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지만 현재는 점점 그게 다 좀 나름 대중화되기도 하고 손석희는 박사가 아니죠. 박사가 아닌데 자꾸 홍준표가 방송에서 인터뷰할 때 손석희 제 밑으로 깔아가지고 이야기할 때 괜히 손 박사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을 물론 좀 하대하는 명칭으로도 쓰이기에 좀 박사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사회주의 문화에서는 바로 인텔리겐차와 지식분자라는 게 있죠. 인텔리겐차는 노동자들이 이끄는 나름의 전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지식분자는 중국에서 이제 지식인을 부르는 명칭이지만 중국 사회를 중국의 혁명을 같이 일구는 하나의 중요한 사람들이었겠지만, 마오쩌둥 시기에는 지식인들이 굉장히 사회주의를 허무는 독이 많다라고 해가지고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화대혁명 시기에 반지식적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중국엔 아직까지 10년 전만 해도 한국보다 박사가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보면 기숙사라는 것을 교수들을 전문가라고 따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교수 숙소를 전문가 빌딩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대학 교수도 당시에는 석사학위만 가져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베이징 대학의 어떤 한국어과가 8개 대학에 있는데 8개 대학에 교수 모임이 있고, 그거 말고 박사 모임이 따로 있었어요. 그만큼 박사가 적었던 그런 시기였죠. 개발도상국에 흔한 그런 일이었는데, 현재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현대사에 넘어와가지고 아까 말했던 해직 교수, 해직 언론인 있죠. 이제 한 독재시대에 나왔던 산물인데, 해직 언론인은 2012년까지 있었고, 요새 해직 교수 본 적 있으세요? 시국선언 한다고 해직 안 되죠?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송민관대 선생님들도 시국선언 하셨는데 해직 한 번도 안 됐어요. 학교에서 불이익도 안 당하고. 그래서 요새는 좀 그런 비중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또 다른 지식인 내에서도 이제 계층의 분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지식 노동자라는 말이 새로 나왔고, 프레카리아트라는 말도 거기에 범주에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식 노동자라는 말, 한국에서 특히 어떤 체제가 생기면서 공감이 되냐면, 그전에 그냥 교수와 강사 이런 관계였지만, 한국연구재단의 프로젝트, 장당기 프로젝트가 생기면서, 예를 들면 인문한국 사업을 제가 9년 정도 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시하는 게 사업비 3,500만 원당 논문 한 편이다. 그래서 그 돈만큼의 논문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받고 글을 쓰고 하는 그런 지식 활동이 그런 프로젝트에서 주문받는 걸 생산하는 것으로 변모되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목을 메고 하는 그런 경우를 보면서 이제 지식 노동자라는 본인의 정체성을 지식 노동자라고 하는 그런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이 표현은 이제 지금 노르웨이에 가 있는 박노자 교수가 이제 거의 초창기에 소식을 전했는데, 많은 한국연구재단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공감을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지식인의 역사, 19세기 후반부터 최근까지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부침, 부는 없었고 이렇게 좀 내려가는, 아래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이고, 이 상태에서 취지인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중국에서도 좀 인정받는 그런 학자였습니다. 여기는 중국이 대부분 이제 국립대학이고, 학자들을 국가에서 등급을 매겨가지고 훌륭한 학자들을 칭호를 줍니다. 칭호를 줬는데, 거기에서 자강학자라고 하는 중요한 명칭을 받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니까, 중국에서 보니까 비슷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수에 있다가 여기까지는 됐다가 중견이었는데 지식분자로 핍박을 받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개혁개방되고 시장사회가 되니까 너무나도 지식인의 지위가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이거 보신 분? 뭐냐면 봉황이죠, 봉황. 봉황을 설치미술을 하신 건데, 중국의 유명한 쉬빙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봉황이 설화가 고대 시가 있죠. 봉황이 거의 죽어갈 때쯤에 털갈이도 하고 부리도 깨가지고 새로이 태어나서 다시 화려하고 강한 모습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시를 이제 고대의 시가 있고, 그것을 광마략이 각색을 했는데, 쉬린이 그 봉황의 열반에 착안을 해가지고 봉황이 다시 태어나듯이 그런 지식인도 이제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 계몽도 부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실제로 공학 얘기 실내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인문정신 계몽시식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같은 화동사범대에 있다가 상하이 대학으로 옮겨간 왕샤오밍이라고 하는 중국 문화경제예요. 가운데 사람은 중국의 소설가예요. 소설가인데 이 사람은 흔히 말하는 통속소설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분은 아시죠? 벌써 10년 전 일입니다. 중국의 이제 CCTV에서 논어 강의로 이제 인기를 얻던 위단이라는 사람인데 뭐냐면 예전 같은 경우 그 중국의 시장 사회가 막 이제 활발한 게 90년대인데 90년대가 되면서 그 전에 80년대에는 문화대혁명이 끝나면서 이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뭐가 오냐면 물질적 생활도 피폐해졌지만 정신적 생활도 피폐해졌어요. 공부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혁명 이상을 만들겠다라고 계속 달려왔는데 그게 다 무너져 버리니까 정신적 공황이 옵니다. 정신적 공황이 와서 80년대에는 닥치는 대로 서양에서 그 최신의 사상들을 막 공부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것을 뭐 계몽, 신계몽이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해서 그때 나름대로 공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깐냥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사회적 영향을 가졌는데 90년대 넘어오니까 물론 천안문 사건도 있기도 했지만 넘어오니까 사회가 좀 시장화 가조가 되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그런 진지한 인문학 책들을 보지 않고 통속소설만 보는 거죠. 왕소가 그 당시에 통속소설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낸 책이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시대적 배경 문화대혁명 시기예요. 근데 문화대혁명 시기인데 다른 영화 같은 경우도 문화대혁명 시기에 어떤 상황에서 겪는 사람들의 뭐 고통, 뭐 정치적인 박해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다면 이 사람은 문화대혁명 시기에 연애 얘기를 다뤄요. 그래서 역사를 조롱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면서 이 왕샤오밍 같은 문화경로를 정통을 한 사람에서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진지한 것을 보지 않고 그렇죠? 재미만 찾고 그래서 인문정신이 무너졌다라고 한탄을 하면서 여러 사람 모아가지고 라운드 테이블을 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인문정신 논쟁인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었고 좀 지나서는 이제 논어라는 거를 보면 유학과는 중국이 없어요. 철학과 혹은 국학원에 있는 사람들이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을 전공한 젊은 여성이 강의를 했더니 데이트를 쳤다. 그래서 이 지식인이 이제 언론과 결합을 해가지고 언론 지식인들만이 좀 각광을 받는 시대다라고 해서 슈시림이 이제 위기를 느끼는 거죠. 그 사람도 느꼈고 그 사람 같으면서 왕샤오밍이라는 사람도 느끼면서 좀 계몽과 같은 좀 진지한 인문정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론적으로 이런 선생님에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지식인을 분류합니다. 아까 제가 분류한 건 그냥 인상적으로 역사적으로 분류한 거지만 보시면 역사적으로 지식인들은 전통적 지식인이었다. 선비들처럼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만들고 대변하는 사람들이었다. 시대가 오면서 유기적 지식이라 생겼어요. 유기적 지식이란 뭐냐면 지식인이 사회의 특정한 계급과 연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공산당과 친한 지식인, 한국으로 말하면 자유한국당과 친한 지식인 이런 식으로 민주노총과 친한 지식인 이런 식으로 특수한 유기적 지식인이라고 부르고 특수 지식인은 이건 뚜코의 얘기입니다. 뚜코의 얘기인데 뭐냐면 사회의 일부의 보편을 지식인이 책임지면 말이 안 되고 일부에 들어가서 모순을 파악해서 폭로해내는 것을 특수한 지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반면에 공공지식인은 시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지식인 아까 얘기했던 매체의 편승해서도 안 되고 통속적인 것도 안 되지만 이제는 옛날처럼 보편적 가치를 우리가 다 대변을 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공공적인 공론을 형성하고 공공정신을 구현하는 데는 지식인의 역할도 우리의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주장을 해서 공공지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이건 아까 많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 그래서 단적으로 취진이 봤던 거는 이제 수업이 끝났을 말리는 종소리는 울렸다. 옛날에는 그죠? 지식인들이 선생님이었지만 이제는 선생님처럼 취급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휴지리는 이렇게 말했죠. 전통적인 지식이 죽었지만 새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해서 지식인의 부활을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사상적인 공황 얘기했잖아요. 근데 중국 자체가 어떤 중국 사람들의 생각을 제어할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는 보편적이고 초월적인 가치, 종교나 의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무너졌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상당히 불안한 면이 있다고 중국 사람이 진단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 세우자라고 해서 이 사람은 좀 부러워하는 게 대만입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가 그런 가치관들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이걸 만들자라고 해서 공공지식인들은 바로 이제 그때그때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공감하고 좀 협의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몽이라는 단순하게 그래서 어떤 내가 지식인이고 너는 학생이기 때문에 내가 가르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중국인이 안정적으로 공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을 기반을 만드는 역할을 지휘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시지리는 공공성, 지식인, 계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명인데요. 문명 같은 경우는 이게 이 책이 쓰여진 시기와도 비슷한 겁니다. 뭐냐면 2000년도 넘어와가지고 중국이 굉장히 이제 떴죠. 떠가지고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과거 20세기는 미국의 세계였지만 이제 21세기는 중국의 세계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물론 논쟁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어떤 언론 연구원인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이라는 책에서 중국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한 2050년 정도가 되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까지 그 세계를 지배했던 미국이나 영국 이런 나라들과는 다른 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밖에서 인정할 정도로 중국이 떴죠. 그 중에 그 계기가 뭐였을까요? 20세기에 올림픽 그리고 같은 해 뭐가 있었죠? 세계적으로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죠. 2008년에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사태가 일어나고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미국 경제에 연관된 다른 나라 국가들이 다 폭삭 주저앉았고 한국에서도 경제 대통령이 나오셨지만 그 힘을 막지 못하고 좀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거기에서 멀쩡하게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2008년에 올림픽도 성공했지 그것도 빚가 났으니까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그래서 우리는 서양의 길을 가지 말고 중국의 길을 가자라고 하는 지식인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원래 전에도 물론 반서양주의가 많았었는데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 동참을 했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거죠. 중국이 이제 2000년도에 다시 부상을 했고 의화단 운동으로 이제 팔국 연합이 베이징에 돌아온 지 100년이 좀 지나가지고